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즈의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한 게임밖에 없어서 벌써부터 NBA 경기 수가 줄어드는 느낌인데, 자, 이 게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뒤쪽에 있고요. 또 오늘도 빨간 펜은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픈 커리가 1차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조기 아웃되었습니다. 13분만 뛰고 코트를 떠났는데요. 하지만 지난 1차전에서 지미 버틀러 버디 힐드의 활약으로 완승을 따냈었습니다. 자, 하지만 2차전에서는 워리어스 48분 내내 커리의 공백을 절감했어야 됐습니다.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TJD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가 분전했지만 단 한 번의 리드도 가져가지 못한 채 20넉점 차로 대패를 떠안았습니다. 자, 매 쿼터 열세였어요. 1쿼터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미네소타가 앞섰습니다. 15대 29 워리어스 열세였고요. 2쿼터 역시 24대 27, 3쿼터에 잠깐 골든스테이트가 추격하나 싶었지만 26대 29였고 4쿼터 역시도 28대 32, 미네소타의 완승이자 골든스테이트의 완패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스테픈 커리 없는 플레이오프에서 승률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60%가 넘었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커리의 빈자리를 절감했어야 됐죠. 일단 2라운드 2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커 감독이 전반에 무려 14명의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1998년 플레이오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기를 48분 동안 계산을 했을 때 14명을 내보내는 경우는 많았죠. 왜냐하면 게임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에만 14명 쓰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커 감독이 오늘은 그런 실험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벤치 출전 명단을 살펴보면 조나단 쿠민가가 26분 뛰었습니다.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19분, 모제스 무디가 16분, 팻 스펜서 14분, 그리고 GP2가 11분, 케빈 넉스 2세가 9분, 기 산토스 8분 뛰었는데 턴오버 3개였고요. 브렉스턴 키 4분, 케본 루니 3분. 이게 거의 27년 만의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채롭긴 했어요. 근데 스테픈 커리가 결국 빠져있다 보니까 스티브 커 감독 입장에서는 전반에 이런저런 조합을 또 내보내면서 남아있는 시리즈를 또 계획하는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 무슨 그것도 2라운드에서 로테이션 실험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타공인 1옵션 에이스의 갑작스러운 그런 결장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테픈 커리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1차전 13분 출전 이후에 2차전까지 결장했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햄스트링 부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이게 재발되지 않는 건 다행입니다. 첫 번째 부상이기 때문에. 다만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레이드 1 염좌로 인해서 최소 일주일 결장합니다. 4차전까지 아웃될 가능성이 높고요. 5차전도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100%의 컨디션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자, 그리고 커리가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기 복귀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눌 단계는 아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부위다. 완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나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햄스다. 이 부상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리즈가 동률로 가거나 아니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열세에 놓였을 때 이 커리의 복귀를 놓고 또 엄청난 설왕설래가 있을 겁니다. 커리가 그 부분을 예상을 하면서 아직은 그런 논의를 나눌 단계는 아니고 햄스트링은 정말 까다롭고 조심해야 되는 부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부상 아웃 이후에도 스테픈 커리는 혼자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미네소타에서 착실한 재활 단계를 또 하루 동안 밟았다고 합니다. 미네소타에 동료들과 함께 머물렀고 2차전은 직접 타겟 센터에 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간 이후에 릭 셀레브리니와 함께 재활 단계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픈 커리의 복귀 시점이 조금 더 투명해지겠죠. 현 시점에서는 4차전까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5차전도 뛴다고 하더라도 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1차전 극심한 얕은 안조에 시달렸습니다만
2차전은 시작과 동시에 공수 양면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스코어링 런 쭉 밟고 나가면서 7점 차로 한때 점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뭐 경기에 대한 긴박감, 긴장감 등등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시리즈를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미네소타의 1, 2차전 공격 지표를 살펴보면 1차전 단 88득점이었어요. 전반에 겨우 30점 조금 넘겼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정규 시즌 때도 전반 최소 득점 상대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어요. 그만큼 워리어스를 만나면 고전했었는데 1차전 필드골이 40%가 안 됐고 3점이 17.2%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매 쿼터 우위를 점하면서 필드골 50.6%, 3점이 43.2%의 16개가 림을 갈랐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펄펄 날았죠. 1차전에서는 부진했습니다만 디그리 매치업을 우위로 가져가면서 24득점에 11리바운드가 아니라 11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원래 패싱 센스라든지 시야는 좋은 선수니까 리바운드 7개, 야투 17개 중에 10개.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이 뉴욕 닉스 시절을 완전히 잊기라도 한 듯이 이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뭐냐면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13개 던져서 13개 다 집어넣고 있어요. 1차전 10개, 오늘 3개. 네, 그만큼 줄리어스 랜들이 미네소타라는 새 팀에서 또 새로운 역할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그간 뉴욕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오프에서의 민폐는 더 이상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벤치 빅3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미네소타는 8인 로테이션 쓰는 팀이죠. 그리고 그 8인 로테이션의 벤치 3인을 담당하는 선수가 나즈 리드, 단테 디빈첸조, 니킬 알렉산더 워커인데 이 3명이 오늘 경기에서 무려 40점 합작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전체 득점이 117득점인데 벤치 3인이 3분의 1이 넘는 40득점을 합작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나즈리드 빅 윙입니다. 30분 뛰면서 11득점, 3리바운드, 5어시스트, 1스틸, 필드골 성공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3점을 벤치에서 3개나 집어넣었고요. 단테 디빈첸조 전 워리어스 출신 선수죠. 딱 1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만 26분 뛰면서 9득점 5어시스트. 필드골은 원래 높은 선수가 아닙니다만 역시나 나즈리드와 마찬가지로 3점을 3개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벤치 에이스는 니킬 알렉산더 워커죠.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사촌 관계고요. 캐나다 출신입니다. 3&D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늘 26분 뛰면서 무려 20득점. 필드골도 13개 중에 7개가 들어갔고요. 3점 6개 중에 4개, 3&D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벤치 유닛을 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전 5명의 뒤를 받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미네소타 입장에서 과제는 있습니다. 일단 경기 도중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에게 발을 밟히면서 부상을 입은 이 앤트맨의 상태가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홈 연전이면 괜찮아요. 네, 또 지역 의료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붓기라든지 염증은 훨씬 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게 유리하죠. 하지만 홈 연전이 아닌 딱 하루 휴식하고 나서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비행거리도 꽤나 멀고요. 골든스테이트 원정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크고 미네소타는 로스터가 얇은 팀이죠. 물론 8인 로테이션에 대한 견고함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8개 팀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앤트맨 같은 주축 선수가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혹은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차라리 크리스 핀치 감독은 7인 로테이션을 쓰면 썼지 벤치에게 폭넓게 눈을 돌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휴식 이후에 치르는 경기라서 앤트맨의 발목 상태는 분명히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살아난 골든스테이트 연건들을 또 잘 제어해야겠죠. 조나단 쿠민가 첫 야투 8개를 100%의 확률로 집어넣었습니다. 26분 뛰면서 18득점, 5리바운드.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가장 훌륭한 활약이었고요. 템포 푸시의 선봉장이었어요. 스테픈 커리가 없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의 하프코트 셋은 굉장히 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평소에 비해서 템포 푸시, 베이스 푸시, 얼리 오펜스, 퀵샷 이런 빈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 쿠민가가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19분 뛰면서 15득점, 6리바운드, 1스틸, 1블락샷, 야투 100%.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정규 시즌 막판 들어서 퀸튼 포스트에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DNP 출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미네소타처럼 높이가 훌륭하고 그리고 캐번 룬이나 혹은 포스트보다 확실히 운동 능력이 좋은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때문에 워리어스에게 부족한 운동 능력과 높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워리어스가 분명 2차전 성과는 있었어요. 반면 미네소타는 이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로테이션을 워낙 변주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난 쿠민가와 잭슨 데이비스를 제어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다만 워리어스 입장에서도 과제가 있죠.
일단 모제스 무디가 2경기 내리 야투가 제로입니다. 완전히 집 나갔어요. 속공 상황에서도 한 손 플로터, 푸시샷을 던졌는데 백 차놨습니다. 아예 지금 야투 0점이 맞질 않고 있고, 이 브랜든 포젬스키 역시 오늘 경기 11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기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는 기대 이하였어요. 내용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포젬스키가 가장 되지 않을 때 자주 하는 게 펌프 페이크, 슈 페이크, 그 다음에 업앤 언더, 이런 되도 않은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디와 포젬스키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워리어스에게 과제가 있고, 반면 미네소타는 어쨌든 커리가 한 4차전까지는 최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쿠민가의 출전 시간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쿠민가의 살아난 리듬, 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라는 새로운 변수를 잘 제어할 필요가 있는 미네소타겠죠. 자, 일단 제 예상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팻 스펜서 15분에서 20분 뛰면서 두 자리 득점할 것이다. 14분 출전 무득점. 대실패고요. 두 번째 예상, 미네소타 3점 15개 이상 넣으면서 성공률 37% 이상 찍을 것이다. 3점 16개에 성공률 43.2%. 이거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처럼 1라운드 빨리 끝내고 길게 쉰 선수들이 1차전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는 차라리 퐁당퐁당 일정이 더 낫다. 이 예상은 웬일로 맞았고요. 세 번째, 팝으로 빠지는 디그린 혹은 버틀러의 3점을 적극 체크할 것이고 세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명, 디그린과 버틀러, 나은 슈터들이 1차전 도합 3점을 무려 18개를 시도했는데 2차전은 그래봤자 한 5개 전후일 것이다. 실패했습니다. 디그린과 버틀러 3점 시도 개수가 1차전보단 줄었지만 1차전은 사실 사고에 가까운 일이었고 2차전에서도 많이 던졌어요. 10개를 시도했습니다. 디그린 하나 넣었고 버틀러 2개 성공. 네, 그래서 이 예측은 실패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상, 1차전 대비 버틀러의 기록은 대부분 하락할 것이다. 결론만 따져놓고 보면 성공했습니다. 1차전 41분 뛰면서 20득점, 11리바운드, 저중에 공리가 7개, 8어시스트, 2스틸. 그런데 오늘 경기 34분 뛰면서 17득점, 7리바, 4어시, 1스틸, 필드골 성공률과 3점만 조금 올랐고 대부분의 기록은 떨어졌죠.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이유는 커리가 경기 도중에 빠진 변수와 아예 커리가 아웃인 상태에서 버틀러를 맞이하는 수비의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버틀러의 기록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상, 미네소타의 10점차 이상 대승. 네,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타겟 센터 2차전이었고 미네소타가 홈에서 2경기 내리 지는 그림은 딱히 그려지지 않죠. 네, 그래서 5개 중에 3개 맞았으니까 족구비 치고 많이 맞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서 버디 힐드 얼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버디 힐드가 자, 어디 보고 있습니까? 벤치 보고 있나요? 기산토스랑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 자, 더블팀을 갔죠. 그런데 줄리어스 랜들이 여기서 지가 풀리지 않는 날은 되도 않은 개똥슛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버디힐드가 더블팀 오니까 패스를 주는데 버디힐드 너 지금은 어디 보니 너 근데 버디힐드가 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즉슨 버디힐드와 골든스테이트 수비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미네소타의 볼 흐름이 경기 극초반부터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깔끔하게 3점 집어넣고 버디힐드 공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모르고요. 자, 이번에는 줄리어스 랜들이 샷 페이크 쓰고 인사이드 돌파 앤드 원. 자, 이번에 지미 버틀러가 고베어가 나오니까 3점 냈다 쌌는데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나즈리드 슈퍼 엄청나게 릴리즈 빠르죠. 자, 이런 것도 스페이싱의 일환이죠. 한번 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넓게 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은 버디힐드가 이 엘보 위치에 있다 보니까 후다다다 갈 수밖에 없죠. 왜냐? 앤트맨은 커리 다음 가는 훌륭한 슈터니까. 그래서 후다다다 클로즈 아웃 공략하면서 트랜슬램.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이브 앤 킥. 가장 감독들이 좋아하는 장면이죠. 드라이브 앤 킥. 그리고 지금은 줄리어스 랜들이 페인트좀 공략하면서 스텝백. 자, 요런 장면에서 우리가 잭슨 데이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번 루니는 픽앤롤에 그렇게 능하진 않아요. 왜냐? 느리니까. 퀸트 포스트 픽앤롤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잭슨 데이비스는 픽앤롤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왼손잡이고 이 선수가 루키 때는 이렇게 오른쪽 들어가서 왼쪽 픽앤롤을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어. 그러니까 버틀러가 이렇게 볼핸들러를 가져가고 잭슨 데이비스가 림을 왼쪽에 두고 왜냐? 짝배니까 왼손잡이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많이 늘었죠.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애매한 위치에서 지금 드랍백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위치도 아니다 보니까 잭슨 데이비스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고 이걸 엘리오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워러스 많이 나와야 3점이 더 말을 듣겠죠.
이번에도 페인트 좀 두들기고 드라이빙 킥. 잭슨 데이비스의 장점은 달릴 수 있는 빅맨이라는 거죠. 자, 또 줄리어스 랜들. 자, 요런 장면 보시면 마이크 컨니가 얼마나 영리한 선수인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투맨 게임인데 디그린이 지금 도움 수비를 깊게 갔어요. 그쵸? 이거는 디그린의 수비 실수라고 봅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지금 여기서 공 잡았는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는 돌파를 막는 수비지만 이 정도 거리라면 랜들도 충분히 정확한 3점을 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오늘 볼이 잘 돌았어요. 어시스트가 거의 30개였으니까. 자, 구민가의 보르는 움직임, 드라이빙 킥, 엑스트라 패스. 이것도 크리스 핀치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농구 장면. 그리고 제임에게 멋진 돌파 이후에 왼손 레이업. 이번에도 디그린이 깊게 들어가죠. 네, 디그린도 집중 못한 거예요. 쓸데없는 테크니컬 파울이나 범하고 있고. 자, 이 엘보 위치에 있습니다. 아예 지금은 콘니를 좀 버려두는 수비죠. 이거는 뭐냐면 콘니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줄리어스 랜들이 지금 지미 버틀러 상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도움 수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베이스라인 돌파하면 버디 힐드가 있어요. 근데 고베어는 뭐 하나요? 세수, 뭐 마른 세수를 하고, 야, 팀이 이기고 있는데 왜 마른 세수를 해, 고베어. 그래서 보시면 디그린이 지나치게 지금은 줄리어스 랜들에게 가 있었다. 보시면 공간 잡았을 때 이미 어디 맞았구나. 아이고, 네. 난 마른 세수하는 줄 알았네. 자, 그래서 디그린의 석점 지금 허용 개수가 많습니다. 자, 요런 공격이 쿠밍가는 필요하죠. 그리고 버틀러 석점. 이때까지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자, 그리고 맥데니얼스가 이런 1대1 능력이 많이 늘었죠. 원래 루키 때는 저런 공격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앤드워 만들어낸 지미 버틀러. 야, 이 덩크 대박이었죠. 와우, 쿠밍가. 자, 그리고 쿠민가 팝으로 빠져서 요때 7점 차까지 났는데 이 이후에 12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브 커 감독이 로테이션을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점수가 더 벌어졌는데 이거는 뭐 커 감독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잭슨 데이비스 상대로 랜들이 지금은 멋지게 라패스를 올렸고요. 지금은 디그린과 트레 잭슨 데이비스의 빅앤빅 피켓놀이죠. 볼까요? 자, 빅앤빅, 빅맨과 빅맨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잭슨 데이비스는 확실히 피켓롤을 뭐 잘하는 선수입니다. 피켓팝의 옵션은 아예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림으로 아주 빠르게 다이브에 들어가죠. 자, 이거는 미네소타가 행운이 따랐지만 또 고베어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드라이빙 킥.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잘 되는 농구는 바로 이런 플레이죠. 그리고 에이스의 역량이 필요할 때는 아이솔레이션. 자, 버틀러. 그리고 이번에는 버디 힐드가 디그린 뒤에 숨어서 석점. 자,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이번에도 미스매치를 공략을 했고요. 이번에도 드라이빙 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네소타의 오늘 공격 자체는 대단히 유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 페인트 좀 공략. 야, 그리고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앤트맨의 더블 클러치. 이번에도 드라이빙 킥. 자, 이러면서 경기는 결국 117대 9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얘 조시 마이너스는 뭐 하나요, 얘는? 네, 오늘 미네소타 선수 재밌네요. 자, 이렇게 승부가 마무리가 되면서 3차전은 오는 일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일요일 밤 오후 2시에 KBL 챔피언 결정전이 예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또 이 경기는 9시 반이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나고 제가 리뷰를 하고 또 KBL 중계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네소타가 117대 93 무려 24점차 승리를 따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언더독 40분짜리 분량의 언더독 팟캐스트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 3차전에 대한 프리뷰, 저의 5가지 예상은 토요일에 올라갑니다. 많은 시청과 사랑과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또 보행할 때도 또 우산을 너무 또 깊게 눌러 쓰시면 차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또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